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0번째 주제입니다. 조선의 대외관계라는 주제예요. 자,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먼저 테마를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름하여 벼랑 끝의 빛. 자, 빛이 있긴 한데 뭔가 벼랑 끝에 있는 이런 가슴 아프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스토리가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에서 파면당했어요. 누명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뭔가 좀 모함을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 누명 때문에 파면돼서 결국 감옥까지 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상당히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을 면회하러 갑니다. 아, 우리 아들 그럴 리가 없지만 내가 엄마로서 좀 잘 다독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겠죠. 자, 이 어머니 그런데 면회 오는 길에 그만 건강이 악화돼서 죽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 이 소식을 듣고 이 남자 또 좌절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6개월 정도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이 이번에는 사망하게 돼요. 이 사연이 있기 전에도 첫째 아들이 사망했었는데 또 다른 아들이 사망하게 되는 이런 또 비극적인 사연을 겪게 됩니다. 자, 이 사람 당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정말 이런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하지만 이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되뇌입니다. 바로 한자가 나왔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무슨 뜻일까요? 자, 바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정말 자신의 이런 벼랑 끝에서 삶의 의지를 되뇌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도 정말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부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그러니 이걸 갖고 우리 전진하자. 좌절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적들은 우리를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벼랑 끝에서 우리가 이 사태를 임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모두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말 죽을 까고 벼랑 끝에 선 심정에서 있었던 전투, 바로 명량대첩이라는 그 유명한 전투입니다. 자, 이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분 누군지 아시겠죠? 이순신이라고 쓰고 빛이라고 읽어볼게요.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개인적인 사연에서도 굉장히 큰 빛의 모습으로 다가왔었던 이분의 스토리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조선의 대외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나 둘씩 자 이런 궁금한 스토리들을 한번 한 커플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대외관계는 일단은 뭔가 큰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전쟁으로 가는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 조선이란 국가가 건국했었던 초기의 모습을 한번 가볼게요. 조선이 건국했었을 때 첫 번째 왕이 이성계였었고요. 자, 이성계의 오른팔이자 사실상 국정을 주도했었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정도전입니다. 자, 근데 조선이 건국했었을 때 주변의 국가로서 중국의 큰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명나라예요. 자, 이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초반부에는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요거 앞서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 정도전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던 당시 자, 명나라가 조선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네 말이야 우리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이거 표현이 좀 뭔가 좀 좋지 않아.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원래 좀 큰 나라가 좀 새롭게 누가 전학생이 온 거예요. 조선이란 국가가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초반부에 기강을 잡겠다, 확 휘어잡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도전 체포해서 데리고 와. 이런
뭔가 좀 우리로서는 당시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었던 거지. 그래서 바로 이 정도전이요. 뭘 하는 거냐? 이참에 요동을 정벌하자. 명나라의 변방의 영토였었던 요동, 옛 고구려의 땅이기도 했었던 이 요동, 요동을 치자. 명나라도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동 정벌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뭐 한 거냐? 왕자의 난을 맞은 거예요. 왕자의 난을 맞고 정도전은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 왕자의 난을 주도했었던 그 인물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 바로 태종이 되겠죠. 자, 정도전과 태종은 대외적인 인식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정도전은 명나라와 우리가 대립해서 우리의 실리를 추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방원, 태종이 됐었던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나라와 대립해서 우리가 얻을 게 없다라고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과 이제 본격적인 이후에는 친선 관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명과 우리의 관계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굉장히 큰 규모도 크고 덩치도 큰 국가야. 조선은 그에 비해서 좀 작은 국가예요. 동아시아에 보통 이런 큰 중국의 국가와 주변에 좀 덩치 체급이 좀 작은 국가들, 이런 게 일반적으로 보통 이어지는 이 동아시아 지역의 정세거든요. 그래서 이 큰 국가와 작은 국가를 간에 맺는 관계,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4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대 관계는 큰 국가가 있고 작은 국가들이 있으면 큰 국가가 작은 국가에게 너희들의 지배를, 그 지역의 지배를 인정하겠다. 그러니 쳐들어가지 않을게. 너희도 쳐들어오지 마. 작은 국가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나라를 섬기겠다. 그리고 매년 조공품 같은 것도 좀 바치겠다. 그러니 우리 친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문물을 큰 나라로부터 수용도 하겠다. 라는 이런 기본적인 관계가 4대 관계예요. 그래서 명을 황제 국가로 섬기고 우리는 왕이라는 지위를 책봉받는, 인정받는 이러한 국제 관계를, 당시의 관계를 4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대 관계는 여러분들 처음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4대 관계다라고 해서 무조건 막 섬기고 무조건 막 말만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시키는 거 해야죠. 그게 아니에요. 이 4대 관계는 우리가 큰 국가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필요한 것을 얻는다라는 이런 전략이 기본적으로 이게 실리적인 4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도 뭐 이제 군대 갔었던 얘기 앞서도 잠깐 드렸었는데, 군대 갔다 이제 휴가를 나오잖아요. 정말 가고 싶고, 군인들, 모든 군인들이 꿈꾸는 게 휴가입니다. 휴가만 나오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 근데 이 군인들이 휴가를 나와서 부모님을 먼저 찾아뵙잖아요, 보통. 제가 휴가 나가기 전에 나름대로 또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막 좀 그래.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들 효도를 다해야겠다 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이 군인 월급 이걸 좀 모아가지고 이제 좀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감동하신 거죠. 제가 그때 뭐 한 돈 몇만 원 이렇게 드렸더니 저한테 용돈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20만 원씩 막 주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군인이 나왔는데 친구도 만나고 이제 그 휴가 기간에 나름대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나는 뭐 한 1, 2만 원 드렸는데 20만 원 받았어요. 거의 뭐 10배 넘는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지? 다음 휴가 때 다시 돈을 모았죠. 또 돈을 주셨어. 이거 봐라. 돈을 많이 모으면은 돈을 많이 주시겠지. 나중에 되니까 부모님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좀 부담이 되시기도 했겠죠. 이게 바로 4대 관계예요. 제가 조선이고 부모님이 명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다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음은 있긴 하지만 약간 좀 삐딱하게 보면은 그래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네.
실리를 추구할 수 있네 라는 게 기본적인 4대 관계입니다. 물론 무조건 부모님의 국가니까 섬겨야 된다라는 이런 4대 관계가 뒤에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초반부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이런 실리를 추구하는 4대 관계였었다. 우리가 명나라에게 사신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곡물도 바치고 하면 답례품도 막 주거든요. 답례품 주는데 이게 좀 이제 조선 입장에서 좀 쏠쏠한 거죠. 자, 이 초반부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이고요. 자, 명에게 우리가 사신을 보내는데 이런저런 사신들이 있어요. 예, 뭔가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이제 조공품도 드리고 이런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조공품도 바치고 그러면서 답례품도 받고 예, 이렇게 정기적 사신이 오고 가는 게 유일하게 명나라입니다. 그 외의 국가들은 필요할 때만 사신을 보내게 될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명나라와의 관계였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른 이민족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진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여진은 고려 때에도 있었고요. 이전에 통일신라 발해에도 있었죠. 이들이 바로 말갈이라고 불리는 세력이었단 말이지. 이 여진은요, 고려시대 때에 금나라를 건국해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기도 했었던 국가였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고려 중기 때에 막 별무반 조직하고 여진 정벌하고 했었던 그 금나라가 여진이에요. 조선 초기에는 고려 말 조선 초기에는 이 여진이라고 했었던 이 민족이 상당히 이미 약화됐을 때예요. 예, 자신들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물론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은 뭔가 힘이 다시 세질 겁니다. 아직 그 전이에요. 하지만 이 여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세력을 이렇게 아름 모아가지고 조선의 국경을 침범할 겁니다. 조선의 국경을 침범해서 필요한 것들을 막 얻어가고 약탈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됐었어요. 그래서 조선이 안 되겠다. 이 여진, 이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자꾸 뭔가 평화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진을 정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여진의 영토를 우리가 침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여진을 정벌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4군과 6진, 4개의 군과 6개의 진이라는 이런 행정 단위를 설치해서 우리의 영토로 만들어버렸어요. 여진 지역, 여진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서 여진의 영토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국경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우리의 영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자면 물론 지금 제가 그려드린 거는 북한 쪽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죠. 이 북쪽에. 자, 여기에 4군과 여기에 6진을 만들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국경선을 만들게 된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국경선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세종 때예요. 세종 때 그래서 이 세종이라는 이 분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신하들의 의견도 듣고 백성들의 의견도 듣는데 이민족의 침입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영토를 늘리기도 했었다. 물론 여진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정책만 했었던 건 아닙니다. 이들이 침입하는 이유가 뭘까? 왜?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예요. 여진이 필요한 거는 조선과 거래해서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측면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교역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들 대표단이 오면은 머물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건 뭐 북평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국경지대에서 여진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무역을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무역서를 통해서요. 그래. 그러니까 여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야. 뭐 당근과 채찍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말 잘 들으면은 우리 조선과 교류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너희들 필요한 거 얻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무섭게 우리가 쳐들어가서 너희 영토를 침범해서 영토를 뺏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당근과 채찍 이거를 회유책과 강경책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일본은 왜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구다라고 하면 해적 집단이었었죠. 고려 말 때부터 해적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려 말 때 뭐 홍건적 왜구 이런 것들, 예, 우리 여러분들 그 말씀 들었잖아요. 자, 이 왜구들이 자꾸 침범하는 게 조선 초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구를 정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여지를 정벌했었던 것처럼. 그래, 요것이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세종 때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종 때 일본 지역, 스시마 섬 지역을 정벌하고 이들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종 때, 여긴 나와 있지 않은 거 지금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 때 이들도 조선과 교역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왜구는 왜 출연합니까? 해적들은 왜 출연합니까? 먹고 살만하면은 그들이 해적이 되고 싶을까? 아닐 수도 있거든. 그치? 여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선과 교역할 수 있게끔 부산 쪽에다가 포구를 열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협정을 맺어서 우리 조선과 교류할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또 해적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오면은 가만두지 않겠어. 응징하겠어. 예, 이런 강경책과 회유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조선 중기 중종 명종 이때가 이제 사화, 여러분들 앞에 나왔었던 사화 나오는 시기예요.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이런 시기거든요. 이 왜구들이 침범하는 게 조금 적었었어요. 그 전에는. 왜? 조선이 강경하게 정벌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세종 때 정벌하기도 했었고 강력하게 이들을 통제하면서 달래주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조선의 국방력이 조선 초기에 아주 강했었기 때문이에요. 예, 조선 초기에는 국방력이 아주 강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나태해지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군대에는 군인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군의 기강도 점점 해이해지기 시작해요. 이러던 와중에 중종 때, 세종 때 부산 쪽에 열어주었었던 포구, 삼포라고 해요. 세 개의 포구거든요. 세 개의 포구에서 외인들이 교역을 하게끔 허락해 준 건데 여기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예. 폭동이 일어났는데 조선 정부가 이거를 강경하게 진압하고 경고를 크게 날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이 바로 삼포외란이라는 사건이에요. 삼포외란은 부산 쪽에 세 개의 포구, 외인들이 교역하는 것을 허락해 줬었던 이 세 개의 포구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예. 우리가 이들에게 했었던 조치는 무역을 하게 해줄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버릇이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과 관계에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제한무역을 했었거든요. 이 제한무역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너희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쌀의 규모, 들어올 수 있는 배의 규모 이 정도까지다. 예를 들면 손님이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예, 여기에서 원하시는 대로 다 구매하면 안 돼요. 1인당 5개 품목까지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아니 근데 나는 한 50개가 필요해. 일본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강경하게 우리가 억누를 수 있었던 이유는 마트의 사장님이 마동석님이야. 예. 힘이 굉장히 세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 5개만 사고 가겠습니다. 이랬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힘이 좀 빠진 거예요. 조선도 국방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자, 이게 삼포외란이에요. 이 삼포외란과 같은 사태가 조금 더 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외인들이 충돌을 벌이게 되는데 이제는 부산 쪽을 넘어서 남해안 인근을 노략질하는 이전의 왜구의 모습과 비슷한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되니 이게 바로 명종 때 있었던 을묘외변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앞서 중종 때는 조광조 나왔었던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명종 때에는 을사사와 소윤과 대윤 나왔던 그 사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그때의 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요. 일본이 뭔가 불만을 가지고 무력 충돌을 조금씩 일으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조선이 뭔가 제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은 뭘까요? 일본이 지금 막 이렇게 뭔가 좀 무력 충돌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벌해야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강경책이 필요할 때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조선은 군대 힘이 좀 약했었던 시기예요. 그래, 설마 뭐 전쟁 나겠어? 설마 하다가 나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죠? 설마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나게 되니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자, 당시 일본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일단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당시 조선에서 붕당 정치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막 이런 붕당들 나오는 시점, 그때쯤입니다. 일본의 상황은 이전에 꽤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왜구들이 막 출몰했었던 거거든요. 일본 국내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전쟁의 양상이 계속 이어진, 내전의 양상이 계속 이어졌었던 그 시기를 일본의 전국시대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했었던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에요. 일본을 통일했어요. 이건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후삼국 시대 같은 모습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드디어 태조 왕건이 통일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일한 직후에 일본의 상황이 좀 혼란스러워요. 통일되고 나서 이제 모두 다 어깨동무하고 친하게 화합하며 지냅시다가 안 돼요. 아직은 전쟁 끝난 이후에 일본 내에서의 그 악감정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저 중국의 명나라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서 중국을 쳐서 땅을 빼앗아 가자. 이런 야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조선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일본이 명나라를 칠 테니 조선으로 가는, 명으로 가는 길을 조선은 내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요구였었죠. 조선이 거부하자. 그러자 이제 이들이 침입하면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전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임진왜란이고요. 당시가 언제라고 그랬었냐? 붕당 정치가 막 나왔을 때입니다. 자, 당시 일본이 처음에 침입한 곳은 당연히 부산 쪽이에요. 가장 가까운 지역이죠. 일본과 가장 본토와 가까운 지역이다. 그래서 부산 쪽에서 정발, 송상현 이런 분들이 처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막으면서 항전했었던 당시 지휘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 대비가 오랫동안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조선은 국방력이 약화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오랜 내전으로 전쟁으로 단련됐었던 이런 세력이었었단 말이죠. 초반부에 일본의 파죽지세를 막아내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일본도 이 전쟁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자, 일본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왕 선조 깜짝 놀랬겠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쳐들어온 거야? 많이 쳐들어왔어? 한 1, 2만 쳐들어왔나? 아닌 거야. 무려 20만 명이 쳐들어와요. 어마무시한 병력을 이끌고 당시 조선의 군대로 막아낼 수 없는 규모, 이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초반부에 우리가 계속 밀리게 됩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큰일 났다. 일본이 병력도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점점점 북상하고 있어요. 지도를 간단히만 그려볼게요. 자, 여기 한반도 지도입니다.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부산 쪽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뭐냐? 점점 북상을 해요. 부산 쪽에서 승리를 거두고 부산 동래성 이런 데서 승리를 거두고 점점 북상하자. 자, 당시 조선 조정 지금 서울 쪽 한양이죠. 큰일 났다. 이들의 목표가 한양이구나. 수도를 뺏기면은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조선 정부가 이렇게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일본군을 막아내야겠다. 중간에서 어디서 막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냐? 충청도 쪽에서, 충주에서.
충주 지역에서 막아야겠다라고 하여 충주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당시 신립이라는 장군이 충주 탄금대라는 곳에서 일본군의 북상을 저지하겠다. 예,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방어하면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조선은 요것만 믿고 있어. 왜? 군사력이 지금 형편없어요. 어떻게 긁어 모은 거예요. 예, 요게 패배하면 이제 큰일이야. 결과는 어떻게 됐냐? 신립이 강을 등지고 싸우게 돼요. 배수의 진이다라고 해요. 예, 정말 결사항전의 의지이죠. 하지만 이 배수의 진 성공했나? 그렇지 못합니다. 자, 이 신립이 충주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결국 이 사람도 전사예요. 조선이 믿었었던 거의 유일한 육군 패배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당시 왕 선조 큰일 났어. 어떻게 막아낼 병력이 없어요. 이제 막 여러 가지 신하들과 막 얘기했겠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하가 이제 막 캐리어를 끌고 왔어. 전하 뭐 하시는 겁니까? 짐 싸자 얘들아. 응? 집이요? 어떻게 지금 종묘사직을 지켜야 되는데 빨리 짐 싸고 가자. 도읍지를 버리고 피신합니다. 예, 한양을 버리고 피신해요. 자, 선조가 한양에서 피신합니다. 평양을 거쳐서 저 북쪽에 국경지대 의주까지 피난을 떠납니다. 일본군이 한양에 딱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성주가 성을 버리고 갈 수 있구나. 왕을 잡아야 되는데 이 전쟁은 꼬리잡기가 돼버렸어요. 예. 선조가 런 했어요. 그러면 캐치 잡아야죠. 예.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일본군이 점점점 북상합니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기도 함락되고 이제 코앞에 오면은 도망갈 데가 없어. 큰일 났다.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갑니다. 그러면서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해요. 중국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당시 중국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일본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요거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한 달 좀 넘게 지났는데 지금 막 도읍지가 함락됐다. 큰일 났다. 진짜 일본이 중국까지 쳐들어올 수 있겠다. 예, 명나라가 대규모 원군을 보내줄지를 막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조가 의주에 있는데 이상하다. 일본군이 평양까지 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이상 진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의 보급로가 막혔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게 군인도 중요한데 보급도 중요해요. 특히나 한반도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좀 길죠. 그리고 국토의 70%가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보급품을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급을 해야 돼요. 계속. 먹을 것을 계속 보급을 해야 되는데 보급로를 이들이 바다를 통해서 먹을 것을 실어나려고 했는데 이게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드디어 나오셨다. 바로 이순신이에요. 예. 이순신의 활약으로 일본의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됐어요. 이 이순신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이분은. 자, 이순신의 승전보들이 계속 오면서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초반부에는 일방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역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초의 승리 옥포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사천해전에서 그 유명한 거북선을 활용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영화로 나왔었던 한산도 대첩. 예. 한산도에서 이제 일본의 대군을 이순신이 크게 격파했었던 승리. 예. 이게 당시에 또 최대 승리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제 한산도 대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한산도 대첩은 여러분들 뭐 영화 혹시 보셨다면은 배를 쭉 늘어뜨려서 이제 뭐냐 학이 날개를 쭉 펴고 있는 이런 진법으로 일본의 배들을 유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위에서 공격하는 자 이런 형태의 진법으로 일본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었던 자 이게 바로 이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은요. 요 앞에 잠깐 보자면 여기 남해바다 일대
남해바다 일대를 우리가 완전히 틀어잡고 일본이 바다를 통해서 뭔가를 실어 나르거나 전달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게 돼요. 자,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먹을 게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지에서 약탈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어디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뭐냐? 한반도에서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이 전라도 일대를 우리가 약탈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본이 전라도 일대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전라도 일대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큰 전투가 벌어져요. 여기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전라도는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일본이 식량을 야금야금 약탈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길목에서 있었던 큰 전투가 바로 진주대첩입니다. 진주성에서 당시 진주 목사 김시민이 이끄는 관군이 이제 협력을 해요. 예,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자, 이러면서 일본의 전세가 지금 역전됐어요. 자, 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일본이 세 가지 멘붕을 겪게 되거든요. 조선의 사정을 보니까 전쟁하기 전에 아니 얘들 전쟁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야, 이거 뭐 금방 끝나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왕이 도읍지를 버리고 도망갔네. 잡으려고 했는데 잡힐 듯 안 잡혀. 두 번째, 이순신이라는 사기 캐릭터가 등장해요. 예, 원래 난세의 영이 등장하는 법이죠. 그렇죠? 예, 이순신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 전쟁을 이끌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순신과 만나면은 그냥 무조건 싸우지 말라라는 명을 내려요. 아무리 봐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압도적인 패배를 계속하는 것이. 세 번째가 바로 의병이에요. 의병. 아니 분명히 조선 땅에 병력이 없다라고 그 소식을 그 정보를 입수했는데 갑자기 저 산자락에서 와 하더니 도적대 같은 사람들이 막 오더니 또 갑자기 사라지고 뭐냐? 자신의 고을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의병이에요. 이 의병을 이끄는 사람들 의병장이다라고 하는데 이 의병장들 곽재우, 고경명, 정문부 등등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돼요. 초반부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밀렸다가 이제 전세를 완전하게 역전해 가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명나라 원군이 도착합니다. 명나라도 조선과 힘을 합쳐서 일본을 물리치겠다. 그러면 이 전쟁은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일본과 싸우는 이런 전쟁이에요. 우리와 중국이 한편인 거죠. 그리고 일본과 싸우는 이게 바로 임진왜란의 모습이다. 명나라 원군이 와가지고 이제 의주를 거쳐서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해요. 평양성을 탈환했어. 그 다음은 목표가 어디일까요? 자, 한반도 지도가 있으면 의주를 거쳐서 평양을 탈환했습니다. 그 다음은 도읍지 한양을 탈환해야죠. 그죠? 한성을 탈환해야 됩니다. 이 도읍지를 탈환해야 돼요. 그래서 평양을 탈환한 이후에 이제 한양을 탈환하자. 그래서 진격을 합니다. 우리의 얼마 되지 않는 육군의 병력과 명나라의 대군이 일본을 상대하러 이제 남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명나라 군대가 일본 군대를 너무 얕봤어. 이때 일본 군대와 싸우다가 큰 패배를 당해요. 그 다음부터 명나라는 이 전쟁에 너무너무 소극적이게 돼. 아니 남의 나라 전쟁이잖아요.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수도 서울 한양 인근에서 명나라가 소극적으로 진격을 안 하고 우리의 군대가 서울 인근에서 고립돼 버렸어요. 거기가 어디냐? 행주성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서울 쪽 요쪽 사시면은 저기 서울에서 고양시 가는 쪽에 거기에 행주산성 그 공원 뭐 유적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뭐 맛집도 많고 막 카페도 있고 좀 괜찮은 곳이 있어요. 거기입니다. 이
행주산성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고립됐었는데 누가 봐도 질 법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바로 권율이 있습니다. 수군에 이순신이 있다면 육군에는 김시민과 권율이 있는 겁니다. 이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구나. 자, 이런 전투들 승리해서 우리가 역전을 하면서 이 전쟁의 양상은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자 일본이 잠깐만 우리 좀 협상 좀 하자. 우리 얘기 좀 하자. 일본이 이 전쟁을 중단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요. 예, 휴전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휴전협상은요. 우리를 대표한 당시 명나라와 그 다음에 일본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이제 협상이 전개될 겁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결국에는 결렬돼요. 예, 결렬되고 다시금 일본이 대규모 전쟁으로 이걸 또 확대하게 되니 임진왜란 중에서 뒷부분에 있는 시기 정유재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임진왜란은 그러니까 임진왜란 초반부의 모습 그리고 휴전 그리고 다시 재침입한 뒤의 임진왜란 그게 바로 정유재란이에요. 자, 이 정유재란 시기 때 바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순신께서 모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했었던 최악의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이순신이 모함을 받고 이순신의 지위에 다른 인물이 가서 활약을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괴멸됐어요. 이 지휘를 잘 못하신 거야. 예, 원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죽어요. 그러자 다급해진 당시 왕 선조가 이순신에게 얘기하는 것이 병력이 없다는데 그대가 좀 해줄 수 있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오.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임했었던 전투 명량대첩이에요. 자, 이 명량대첩은 저기 전라도 쪽에 진도에 있어요. 이 진도에 울돌목이라는 이게 물살이 센 곳이 있는데 이게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가지고 이순신이 적은 병력 당시에 12척의 배를 가지고서 이제 일본의 300여 척을 격파했다라고 알려진 대승입니다. 예, 역시 이순신 빛이죠. 자, 이 명량해전 또는 명량대첩 여기서 대승을 거두고 당시 일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순신과 싸우지 말라 그래. 아예 일단 아무리 유리해 보여도 피해라 이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 본국에서 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던 지휘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순신만 들으면은 막 혈압이 오르지 않았을까? 일본의 당시에 우두머리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랬을까? 얼마 되지 않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예. 이 전쟁 후반부에 사망하게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누가 제일 좋아하냐? 일본군이 제일 좋아해. 왜?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됐다 이거지. 언제 끝나나 했는데 점점 일본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 느낌이에요. 언제 끝나나 했는데 결국에는 우두머리가 죽었어요. 바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항복. 야, 우리가 졌어. 이제 갈게. 제발 좀 보내줘. 당시 이순신 그대로 보내줘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대로 보내주면은 일본군이 이후에 또 침입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퇴각하는 일본군을 공격을 합니다. 약간 좀 이제 다급해요. 이순신도 어떻게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공격을 해야 되겠어요. 예. 이 전쟁이 최대 승리예요, 사실. 이게 노량해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순신이 전사하죠. 그래요. 정말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이순신 나라를 구하고 결국에는 여기서 전사한다. 자, 결국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된 거예요. 예, 조명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이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 지도자가 죽어요. 그리고 부합격인 인물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일본을 다시금 재통일하면서 이제 지배자가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군부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이런 정부 형태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고려 시대 때
무신 정권 같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정권을 막부 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일본의 군부 정권이 이제 나름대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해. 그래서 조선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 집권자가 이게 좀 권력을 차지했는데 이웃 국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축하도 좀 해주고 교류하는 이런 모양새가 있으면 나도 좀 지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조선 좀 사신 좀 보내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포로 반환해. 예, 조선인 포로들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사명대사라는 승려가 가서 포로들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 왕인데 광해군이라는 왕 때 일본과 다시금 협상을 해서 약조를 체결합니다. 예전처럼 교류는 하는데 제한은 계속 할 거야. 너희들도 우리 쳐들어오지 마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무역을 허용해 줄게. 조선의 입장에서도 일본과 교류를 완전히 차단한다라면은 얘들이 또 힘을 키워서 쳐들어올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어느 정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끝난 이후에 시간이 약간 지나가지고 이제 기후 약조를 체결하면서 다시금 제한된 무역의 형태를 이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신단이 이후에도 일본 막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파견되는데 이 사신단을 조선통신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조선통신사는 임진을 한 그 시점부터 이제 이후에 쭉 파견됐었던 조선 사신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 파견된 사신단을 통신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조선통신사는 일본의 막부 정권의 권위를 높여주는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문물이 일본보다 당시에 선진적인 문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를 전해주기도 하고 조선 사신단의 여러 가지의 생활 모습, 뭐 먹는 거, 그리고 또 뭐 패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K-문화가 일본에 전파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조선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선 통신사가 교류했었던 이 기록은요, 유네스코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이런 교류를 보여준다라고 하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현재 등재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나서 이제 평화를 찾는 것 같았죠. 자, 통신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선의 사신단이 쭉 가고 있고요. 다 구경하고 정말 조선에서 사신단 오는 걸 반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왕위에 오른 광해군이라는 사람은요, 이 전라는 수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대 생활을 개선시켜 주겠다라고 하여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할 건데 요거는 뒤에 경제에서 아주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고, 그리고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쳤잖아요. 그래서 치료하고 약재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의학서적 허준의 동의보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임진왜란 이후에 편찬 완료됐었던 대표적인 서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나라의 모습을 좀 수습해야 돼요. 우리가 좀 제대로 이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이어가면서 나름대로의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동아시아의 모습을 간단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고요. 여기 중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겠죠. 자,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전쟁에서 지금 누가 승리했다라고 했었냐? 조선과 명나라가 승리하고 일본이 패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손해를 봤었던 건 오히려 우리와 명나라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전쟁에 이기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우리 피해가 굉장히 많겠죠. 그지? 인명 피해가 전 인구의 한 절반 정도예요. 그 다음에 중국도 우리에게 원군 보내줬다가 뭔가 재정 상태가 좀 어려워져요. 나라의 그 당시에 내정의 모습도 좀 어려웠고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도 조선인데 명나라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명나라 국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전쟁,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요. 그러자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여진, 이 여진이 세력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해요. 이 여진은 주변에 중국과 우리나라 지역이 이 체제가 탄탄하면은 성장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지금 조선과 명나라
둘 다 세력이 좀 약화되고 흔들흔들하고 있단 말이지. 여진 이때다 성장하는 겁니다. 여진이 힘을 서서히 키우기 시작하는 이 시기가 바로 임진왜란 끝난 이후 광해군 시기예요. 당시 여진이 새로운 국가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명예국력이 쇠퇴하고요. 후금이 성장합니다. 후금이 바로 여진이 만든 국가예요. 자, 여러분 고려시대 때 여진이 금나라 세웠었잖아요. 금나라예요, 금나라. 그치? 후금. 자, 이 후금이 새롭게 성장하는 시기에 여진의 후금입니다. 명을 쳐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명나라가 조선에게 연락합니다. 조선아, 형이 너 그 전에 도와주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형이 지금 옆에 이거 여진 얘네들한테 공격받고 있다. 형이 힘들어. 응? 조선아, 네가 네 차례다. 은혜를 갚을 차례야. 은혜를 갚을 차례.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겠다. 조선아. 군대를 보내다오. 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당시 광해군 시기. 어떡하지? 왜? 명나라의 요구를 그건 안 되겠는데요. 하긴 어려워요. 왜? 우리가 명으로부터 임진왜란한테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전쟁 끝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막 다시금 일어나자 하는데 전쟁에서 이거 보낼 그 여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여진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우리가 명나라에게 원군을 보내면은 여진이 조선을 쳐들어올 이런 명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양상. 명나라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좀 그렇다고 명나라에게 원군을 보내주자니 그 이후의 후폭풍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 당시 광해군 어떻게 하냐? 병력을 보냅니다.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명나라에 원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명을 하나 내려요. 뭐라고? 홍립아, 잘 들어. 가서 읽어봐. 전하, 뭡니까? 가서 읽어봐. 가서 읽어봤어. 뭐라고 돼 있냐? 열심히 싸우지 마. 상황을 잘 봐서 대처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명나라에 원군을 보냈는데 가서 이기고 돌아오라가 아니에요. 가서 뭐예요? 상황을 잘 대처해라. 후금을 자극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우리는 명나라 편으로 가긴 해서 명나라 편에서 후금을 공격해야 되는데 후금한테 의사를 전달하면 좋겠다 이거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병력을 보냈고 너희와 싸울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홍립이요, 명나라 편에 가가지고 후금과 싸우다가 이제 항복해요. 항복해서 의사를 전달하겠죠. 우리는 너희들과 적을 짓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중립 외교예요. 이 두 국가 사이에서 우린 중립을 지키겠다 이거지. 너희들 전쟁에 우리는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거야. 하지만 명나라의 요구를 거절하긴 어려우니까 원군은 보내주되 후금에 항복해서 이 둘 전쟁에서 우리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실리를 추구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실제 이득.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거지. 또 전쟁하면 어떻게 임진왜란 이거 7년 넘게 전쟁했었어요. 그 전에. 그지? 여기서 또 전쟁한다? 그리고 우리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게 광해군 시기 때 중립 외교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발들이 나오게 돼요. 당시 광해군 시기 때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북인이라고 하는 붕당들이 집권했었던 시기거든요. 광해군 북인 정권이 추진했었던 게 바로 중립 외교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뭐가요? 후금 편인 거 아니냐 사실상. 후금을 자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를 임진왜란 때 도와줬었던 명나라를 배신하는 이런 것은 유교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립 외교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해군 출생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다 잠깐 써볼게요. 광해군은 선조의 아들이에요. 선조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선조의 정비의 아들이 아니에요.
정비가 중전이에요.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일종의 서자 같은 사람이에요. 후궁의 아들이에요. 예. 선조는 광해군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붕당 정치 형성 과정에서 광해군 세자 책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정철의 건적이라는 사건 기억나세요? 예. 광해군은 세자에 책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세자에 책봉하게 돼. 왜? 전쟁이 났거든, 임진왜란 때. 그래서 광해군은 세자에 책봉하고 선조의 내심은 나중에 다른 아들을 바꿔야지. 요 부인, 새로 부인을 드려요. 중전을 드려요. 여기에서 자식을 봅니다. 자식을 봐요. 영창대군 아들을 얻어요. 선조는 광해군 세자를 영창대군 세자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영창대군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얼른 세자 책봉 준비를 하거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영창대군이 대답을 합니다. 응해. 예, 아직 어렸어요. 예, 조금만 커라 아들아. 바꿔줄게 하다가 선조가 죽어요. 세자는 안 바뀌고 광해군이 왕이 된 거예요. 광해군 입장에서는 이복 동생 영창대군은 굉장히 큰 정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떡하냐?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왕후였다 임목대비가 되거든요. 광해군에게는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보다 나이는 어려요. 그런데 아버지의 부인 새엄마예요. 임목대비를 유폐해요.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살해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패모살죄라고 해요.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살해했다라는 거죠. 야, 이거는 유교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공격의 명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광해군 때 중립 외교, 아니 명나라를 배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유교 국가에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살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공격을 받은 겁니다. 이걸 주도했었던 세력들이 바로 서인이라고 불리는 붕당들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광해군 북인 정권을 몰아낸 겁니다. 광해군을 폐위시킨 거야. 반정이 일어난 거야.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이게 인조 반정입니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하면서 서인 정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뭐 명은 우리에게 부모님 같은 국가다. 임진왜란 때 이런 은혜, 이 국가를 재건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은혜, 이순신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순신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명나라님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명나라의 은혜를 갚자라는 정책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인조 반정으로 서인들이 정권을 쥐고 왕이 폐위되고 새로운 왕이 옹립이 됐습니다. 인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쿠데타가 벌어졌어요. 반정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반정에 참여했던 공신들이 상을 받아요. 그 공신 중에 하나였었던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공신으로 책봉돼서 상을 받는데 당연히 1등 공신일 줄 알았는데 2등 공신에 책봉이 된 겁니다. 이괄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니 누구 덕에 왕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날 홀대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괄이 어떻게 하냐? 가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반란 일으켜야겠다. 이괄이 반란 일으킵니다. 이게 이괄의 난이에요. 공신 책봉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그러니까 인조가 왕이 된 직후에 뭔가 큰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집권 세력 서인, 인조와 서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중립 외교 안 된다. 어떻게? 우리는 명친선, 명나라님을 섬겨야 된다. 후금은 어떻게? 배척해야 된다. 친명배금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선을 확실히 정하죠. 아니 이도저도 아닌 중립, 이건 잘못됐다. 누구에게 은혜를 갚을 거냐? 명나라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도 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전쟁이 난다 손 치더라도 명나라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외교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명나라 지원으로 가는 거예요. 후금과 명나라 관계에서. 후금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건 감수하겠다 라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정묘호란이에요. 후금이 쳐들어왔어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조선이 명나라를 지원하는 모습으로 쭉 이어지게 되고요. 당시에 또 명나라 군을 이끌고 있었던 모문룡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땅에서 머물고 우리가 도와주는 이런 친명 정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금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조선은 중간에서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그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광해군이 폐위됐네? 그러면서 노선이 바뀌었네? 그러면 우리 후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니 바로 이게 정묘호란입니다. 자, 이 정묘호란 때 조선은 나름대로 대처를 잘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쭉 보다 보면요. 한반도에서 전쟁은 우리가 재빠르게 잘 피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들이 보급로가 길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잘 런하면 돼. 당시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합니다. 강화도로 피난하고 당시 후금이 보급로가 점점 길어지면은 어려워지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후금과 협상이 전개될 겁니다. 그리고 정봉수와 이립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활약하면서 후금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 전쟁은 무승부로 끝내고 가는 게 낫겠다. 조선과 관계를 이렇게 맺자. 약조를 체결해서 형제 관계, 형동생 관계를 맺고 그래 이제 친밀하게 교류하고 우리 후금 배척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관계를 맺고 끝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묘호란은 전투의 모습이 있긴 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명분을 얻고 끝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금이요 국호를 청으로 바꿉니다.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에 오르게 돼요. 자, 지금 앞서 명과 후금 사이에 대립이 있었다라고 봤었죠. 근데 후금이 이제 국호를 청으로 바꾼 거예요. 여진이에요, 이들. 조선은 친명 정책 요쪽이었는데 후금이 정묘호란 때 침입하니까 그래 후금과도 교류할 수 있어. 뭔가 약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약조 맺고 끝낸 거야. 조선도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게 부담스러웠겠죠. 그런데 이 후금, 즉 청나라가 조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황제에 올랐어. 우리가 명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조선아, 이제 확실히 해. 명나라 편이야. 우리 청나라 편이야. 확실하게 노선을 잡아.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데 황제는 둘일 수 없어. 우리가 진짜 황제고 얘네 좀 있으면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 청 황제를 섬겨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군신관계 요구예요. 임금과 신하관계. 너희 조선은 명이 아닌 우리 청 황제를 섬겨라. 임금과 신하관계로 바꾸자.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바꾸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즉슨 명나라의 관계 끊어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요구에 대해서 당시 조선 어떻게 할까요? 안 된다가 다수였겠죠. 왜? 당시 인조반정 일으켰었던 서인들 같은 경우에는 친명 정책이었잖아요. 친명배금 정책이었잖아요. 친명배금 정책이었잖아요. 조선이요. 그러니까 청을 섬길 수 없다겠죠. 자, 청을 섬길 수 없다가 주전론이에요. 아니 섬기지 않으면 이들의 요구 거절하겠다는 건데 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전쟁 감수. 전쟁 주장. 근데 다시 전쟁을 감수하는 거는 너무 우리에게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화친을 맺자. 화친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 청의 요구를 지금이라도 들어주는 게 낫다. 전쟁은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청나라가 침입하게 되니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자, 이 병자호란은 임경업, 김상용, 김준용 이런 인물들이 나름 활약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때 당시 왕이 런하지 못했어요. 당시 인조가 원래는 강화도로 피난 가기로 했었거든요. 강화도로 피난 가기로 했는데 이 청나라 군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격해 와서 수도 한양 코앞까지 왔어요. 그래서 강화도로 가는 길목이 막혀버려요. 조금 더 지체하다가는 지금 큰일 나겠어. 그래서 어디로 가냐? 강화도로 가려다가 돌아와서 한양에서
지금의 성남 쪽으로 가요. 거기가 어디냐?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에서 항전하겠다. 여기로 피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포위돼요. 예, 그 안에 식량도 부족하고 병력도 부족해요. 왕이 사실상 갇혀버렸어요. 예.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나중에는 막 말도 잡아먹었대요. 큰일 났다. 항전하다가 굶어 죽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굴욕적으로 항복하게 됩니다. 당시 청나라가 욕을 해요. 말도 타지 말고 와. 청나라 황제가 직접 왔는데 직접 와가지고 무릎 꿇어. 청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군신 관계를 체결하긴 하는데 너무 우리가 불리할 때 체결한 거예요.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 체결하다 보니까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당시 왕 인조는요, 청나라 황제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의식을 거행하게 돼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청나라 병사도 있는데 조선의 왕이 머리를 조아렸다, 머리가 뭐 일설에 따르면 뭐 피가 뭐 고이기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고요. 저기 서울에 송파구 롯데월드 쪽 가면은 저 구석 쪽에 이게 삼전도비라는 게 있어요. 거기 지명 중에 삼전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야? 3번 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조선은 굴욕적으로 항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조의 첫째 아들 세자, 소현세자, 그리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 인질로 잡혀갑니다. 야, 그래가지고 참혹한 결말로 끝났었던 게 바로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에요. 얻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죠? 너무 허무한 엔딩으로 끝나게 되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볼모로 있다가 거기서 나름대로 친분을 쌓고 지배층들과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귀국을 하게 됩니다. 10년 만에. 예. 귀국을 했는데 소현세자가 인조 입장에서는 이 소현세자가 좀 뭔가 좀 탐탁치가 않아요. 청나라 황실과도 좀 친분이 있고 그리고 청나라 황실이 소현세자를 좀 좋아했었어요. 나중에는. 인조는 별로 청나라에게 이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들이 나를 뺏으면 어떡하지? 왕위를. 이런 뭔가 불안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차저차하여 소현세자는 귀국 후 얼마 되지 않아 피를 토하고 죽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썰들이 있었어요. 독살되었다라는 거, 뭐 건강이 안 좋았다. 그리고 그 영화 올빼미였나요? 예, 그 보신 분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뭐 거기에 상상력을 좀 추가해가지고 이런 나온 것들 좀 있어요. 아무튼 소현세자는 결국에는 귀국 후에 죽게 된다. 둘째 아들 복림대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효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효종이 왕이 됐을 때는요, 청나라에 우리가 계속 굽신굽신하는 거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저 관직을 못 하겠습니다. 효종 입장에서는 그들을 끌어와야 돼. 예. 그래서 청에 대해서 치욕을 갚자.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복수를 하자라는 이런 정책이 점점점 대세가 될 거예요. 자, 이전 복림대군이 효종인데 이 효종의 스승이었었던 송시열이 있습니다. 이 송시열이 효종이 왕이 되자 글을 올립니다. 뭐 힘을 모아서 오랑캐를 쳐야 됩니다. 당시에 대학자였었거든요. 송시열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랑캐를 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인재들이 막 조선으로 돌아올 것 같아. 효종의 입장에서도 아유 그런가. 그래서 뭐야 북벌운동을 추진하는 겁니다. 청을 치자 이거지. 우리의 어버이 같았었던 명나라. 임진왜란때 우리를 도와줬었는데 이 명나라를 공격하고 지금 멸망하는 직전까지 있어요. 좀 있으면 멸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정벌하자. 북쪽의 오랑캐를 정벌하자라는 이런 북벌운동을 전개합니다. 당시 우리가 청을 칠 만한 국력이 되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집권 세력이 누구냐? 똑같아요. 서인이에요. 서인. 서인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서인들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인조 때 정묘호란, 병자호란 두 차례의 전쟁을 또 겪었죠. 그죠? 근데 명나라에게 은혜를 갚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참혹한 결말을 맞았어요. 서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민망하지 않을까요?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저 오랑캐 청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자신들의 힘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약간 조금 이렇게 얘기하기 뭐 물타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이런 성격이 좀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벌운동은 준비는 했는데 실제로 하지를 못해요. 현실적인 여건이 사실상 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중국을 친다? 아, 우리 상황도 안 좋은데? 불가능에 가깝다. 이때 청나라가 조선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말이야, 저기 뭐 이상한 거 준비하지 말고 뭔가 좀 낌새가 좀 그런데, 우리 청나라 북쪽에 저기 좀 모르는 애들이 막 오는 것 같다? 러시아가 시베리아 쪽으로 세력을 막 확대할 때거든요. 조선아, 병력 좀 보내라. 러시아 정벌에 나서게 돼요. 이건 청의 요청에 따라서. 그래서 청의 요청에 따라서 러시아 군대를 격파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효종이라는 왕 때 북벌운동, 청나라를 치자라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실제로는 청을 도와주고 와버렸네요. 예,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시대이기도 하죠.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숙종이라는 왕 때는요, 이 청나라와 국경 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국경 분쟁, 백두산 정계비라는 것을 건립하면서 국경 분쟁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했거든요. 요거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은, 자, 국경지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조선 국경 좀 너머에 이런 지역이 있어요. 여기 이제 간도라고도 하는데, 자, 조선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살기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청나라 관리와 조선의 관리가 여기 백두산이 있습니다. 백두산 요 지역에서 만나서 양국의 국경선을 확정합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자라고 해서 국경선을 확정해요. 토문강으로 하자. 토문강이 어디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나중에 논쟁이 되는데, 이게 토문강이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땅이 되거든요. 근데 요쪽의 강이 두만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선. 토문강은 두만강을 잘못 얘기한 거야. 라는 분쟁이 이후에 이어지게 될 거예요. 어찌 됐건 백두산 정계비라는 비석을 통해서 국경을 확정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확정이 못 됐나 보다. 간도라는 땅은 우리나라 땅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약간 애매모호한 지역으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청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청나라의 세력이 너무너무 커져요. 그래서 이럴 거면 배우자, 학습하자. 북쪽 오랑캐의 문물을 배우자, 학습하자, 정벌하자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자. 네, 이런 주장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조선 후기에 지금 전쟁의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스템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조선시대 전쟁들을 겪으면서 제도가 좀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비변사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임진왜란 전에 삼포외란이라는 외인들의 충돌이 있었죠. 자, 임진왜란 벌어지기 전에 외인들이 부산 쪽에서 충돌을 일으켰다, 남해안 지역에서 충돌을 일으켰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자, 첫 번째 이게 삼포외란이 있었는데 삼포외란이 벌어지자 조선은 너무 오랜만에 이거 국방 문제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삼포외란을 계기로 국방 문제, 전쟁 같은 게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높은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들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해요. 그거를 비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기구예요. 변방에서 군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회의하는 기구였었어요. 요걸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을묘외변, 이것도 임진왜란 전이에요. 이게 벌어진 거예요. 을묘외변이 벌어지자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다시 모여. 계속 모이자. 상설기구로 바뀌게 될 거예요. 예. 국방 문제가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에는요, 국방 문제뿐 아니라 여러 다른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비변사예요. 그래서 비변사는 전쟁, 전투 이런 것들, 군사적인 문제들을 겪으면서 원래 군사기구였던 것이 이제 정치기구화되는, 조선 후기에는 최고 권력기구화 되더라. 군대도 바뀌게 돼요. 전쟁들을 겪으면서요. 자, 일단 앞서 봤었던 임진왜란, 이 임진왜란 휴전기간 때 조선이 안 되겠다.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를 확충시켜야겠다. 임진왜란 일본군의 신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조총이었거든요. 옛날식 총 얘기하는 거예요. 조총이거든. 이 조총 부대를 우리가 신설해야겠다. 그리고 직업군인 중심 상비군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예, 이런 좀 전문화된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훈련도감이라는 새로운 군사 조직입니다. 훈련도감에는 조총부대가 있어요. 조총부대 말고도 활 쏘는 부대, 칼 쓰는 부대, 예, 세 가지 직책을 전문화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포수, 사수, 살수 세 가지를 합쳐서 삼수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바로 일정한 급료를 받는 뭐야? 직업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 생각하시면은 뭐 이제 영장 나와가지고 뭐 일정 기간 동안 군대 갔다 왔어요. 그거는 의무군이고요. 직업군인, 뭐 부사관, 장교 이런 직업군이죠. 이 직업군인 중심으로 전문화시킨 최초 부대예요. 훈련도감. 그리고 부대들을 또 만듭니다. 뭘 만드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런 부대들을 인조 때 만들어요. 자, 인조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인조 반정으로 왕에 올랐죠. 인조가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군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수도를 방어하는 새로운 부대들을 확충합니다. 이 어영청이라는 부대가 효종 때 북벌운동 할 때 물론 북벌을 하진 않았지만 북벌을 준비하는 기구로서 활용되게 되기도 할 겁니다. 북벌은 잘 안 했죠. 어영부영하다 말았죠. 어영부영 북벌 어영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숙종대 금위영이라는 부대까지 만들면서 자 지금 보니까 훈련도감 그리고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 총 5개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조선 후기의 군대 5군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임진왜란 그리고 이후의 호란을 겪으면서 결국 군대가 5군영 중심으로 바뀌게 되더라. 중앙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군대도 한번 볼게요. 지방군대는 원래는 진관체제라는 걸 썼어요. 이거 저 앞에 제도편에서 봤었는데 진관체제가 뭐였었냐 이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쪽이 책임지고 맡고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이 책임지고 맡는 지역 방어 체제인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재승방약 체제라는 걸로 바뀌어요. 자, 병력이 줄어든다 그랬죠. 조선의 군사력이 점점 약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못 막아. 그래서 주변의 군대들을 모읍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병력을 보내줘요. 모여라. 적은 병력으로 효율적으로 맞게 하는 방어체제, 재승방약체제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싸운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충주에 모여라 신립. 이게 재승방약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니까 다른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도망가야죠. 그렇지? 안 되겠다. 전쟁을 겪으면서 이걸로 방어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진관체제로 돌아갑니다. 병력을 충분히 둬야 된다는 거지. 충분히 두기 위해서 양반에서 노비까지 모든 남자들을 명단에 다 넣어버릴 거예요. 이거를 속오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후기에 변화된 지방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 지금 이런 전쟁들을 겪으면서요. 정치제도는 비변사 중심, 그 다음에 군사제도는 훈련도감, 어영청, 총청, 수어청, 금위영 같은 5군영, 그리고 지방군대는 진관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속오군 중심 이렇게 개편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론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